자, 309조 양도 또는 취득시 들어있습니다. 별표 2개.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출제원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정말 거의 매해 나오다시피 했는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단독 문제로 잘 못 나오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 양도 또는 취득식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시간적 기준인데, 자, 우리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했을 때 문제죠, 항상. 그러면 요 양도 시점에서 양도 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을 비교해서 두 가액의 뭐를 차액을 양도 차익으로 해서 요 양도 차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를 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차익이야, 차익. 차익이니까 가액이 몇 가지가 주어져야 돼, 최소한. 두 가지. 무슨 가액과? 양도 가액과 무슨 가액이 주어져야 되니까? 취득가. 이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거지, 양도 가액만 가지고는 절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했다 봅시다. 이때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다 원칙 뭘로 계산한다, 여러분? 실지거래가 계산입니다. 실가. 이게 대원칙입니다. 2006년부터는 완전히 실지거래가액을 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뭘로 계산하라? 실가로 계산하는 걸 대원칙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 거래한 가액. 예전에는 2006년도 이전에는 기준시가 있어요. 기준시가. 실제 매매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마치 지방세인 시가편액과 똑같은 개념인 기준시가로 양도를 계산하다가 2006년부터는 우리 실제 거래가액이 등기부상에 나타나죠. 그죠? 실제 거래 등기부상 갑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띄면 이게 얼마 매매가 이랬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한 공인중개사가 무슨 신고하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했죠. 이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뭘 신고하라는 얘기야? 실지 거래가를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지 거래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 뭘로 계산하라, 여러분? 실가. 그러면 결론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뭐가 주어야 된다고, 여러분? 취득가액 등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느 시점의 가액을 말하는 거고, 양도 시점의 가액을 말하는 거고, 취득가액은 취득 시점의 가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바로 뭐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매매 등 유상 거래일 때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바로 거래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매매 등으로 인해서 양도가 됐을 때는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 되냐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되어 있습니다. 밑줄. 대금 청산일. 언제 양도한 걸로 보라고요? 대금 청산일에 양도한 걸로 보래요. 대금 청산일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 동그라미 10벌 거기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사실상이란 말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말은 사실상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뭐라고만 표현되냐? 대금 청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슨 말이 생략됐다? 사실상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과 또 대부분 판례라든지
또는 통칙 등에 비추어서 당연히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 싶은 건 뭐를 말하냐면 사실상만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절대 이거 적어놓으세요. 계약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즉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대금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청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취득세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습니다.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대금을 완납한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잔금 지급일을 표현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이 잔금 지급일이라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 여러분?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금 청산일, 즉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대금 청산일과 취득세에서 말하는 잔금 지급일은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잔금이 지급됐을 때 대금의 청산이 끝난 거죠. 그러면 하루 똑같은 날을 취득세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잔금 지급으로 표현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이라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대금 청산에 표현한다고요. 그럼 어떤 분이 이래요. 난 저래서 세법이 싫어.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세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안 해. 그럼 공인중개사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선생은 마음에 안 들어도 과목은 좀 좋아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표현을 달리 하냐면 여러분 잔금 지급이란 취득세에서 말하는 잔금 지급일은 누구 기준이에요? 취득자 기준이에요? 도자 기준이에요? 취득자 기준이죠. 취득세 항상 누구 기준이야? 취득자 기준이야. 그럼 양도세는 누구 기준이에요? 양도자 당연히.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거죠. 도자와 수자가 있으면 취득세는 누구 기준이고 양수자 기준이고 양도소득세는 누구 기준이다? 도자 기준이야. 그러면 여러분 도자는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야? 잔금을 받는 사람이야? 잔금을 받는 사람이고 취득자는 잔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자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데 잔금 지급이자 표현하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잔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대금 청산을 표현한 거다니. 그런데 결론, 실제 거래에서는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야. 다만 양도소득은 도자 입장에서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 거고 잔금 지급은 누구 입장에서? 취득자 입장에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는 도자와 수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의 동전이 앞뒷면이야. 앞면으로 봤냐, 뒷면으로 봤냐. 취득자는 취득자를 본 거고 양도소득세는 누굴 본 거야, 여러분? 양도자를 기준한 거죠. 결론, 같은 날이죠. 근데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뭐와 뭐로 구분했냐면 사실상과 대금 청산, 계약상 두 가지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은 오로지 뭐일 때 한해서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는 거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거죠. 국지외수 공판장 기억나시나요? 국지가 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 공은 공매나 경매 취득. 판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될 때 요 경우에 한해서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그러면 이게 아니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이죠.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가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상으로 갈지 사실상으로 갈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라고, 여러분? 취득세는 선택하라고. 사실상으로 갈지 계약상으로 갈지. 사실상은 어떤 경우만 간다?
국지외수 공판장이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개인 간의 매매 어디로 가라? 계약상으로 가라니. 그런데 어디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오로지 뭐만 있고 사실상만 있고 뭐가 없다? 계약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놓으세요. 양도세는 계약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에 장난치는 거죠. 계약서에 적힌 날, 약정일 이런 말이 나오면 마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양도소득세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상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개인 간의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개인 간의 매매로도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취득세는 어디로 가지만 계약상으로 가지만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가라고요? 사실상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이건 하나의 거래야. 하나의 매매 거래에서 도자냐 수자냐 입장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거지. 네.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죠. 그 밑에. 다만 이 사실상 대금 청산의 밑줄 불분명한 경우 하나 또는 다시 밑줄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어디로 가라? 등기 접수일로 가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중 어떤 날이 되는 거야? 그렇죠. 항상 세법에서는 과세 시기가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주저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빠른 날로 가는 겁니다. 빠른 날로. 취득세도 똑같아요.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걸러놓고 그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매매를 중개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매도자, 매수자를 동시에 취급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 뭘 설명해줘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그럼 그 거래를 가지고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취득세는 어떻게 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취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지만 실무 나가면 따로가 아니죠. 한꺼번이죠. 그러니까 그 거래를 가지고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는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답니다. 결론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어떤 날에 취득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되 사실상 대금 청산일에 양도한 걸로 보되 사실상 대금 청산이 뭐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또는 이 전에 먼저 뭐로 하면 등기를 먼저 하면 어떤 날이다? 등기 접수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뭘 잡아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로 몰고 가야 되는가? 빠른 날로 가야 되는 거죠. 빠른 날.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밑에 매매가 아니라 무상 봅시다. 무상 보세요. 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무상은 뭐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을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여기는 상속 개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 증여받은 날입니다. 근데 취득세도 똑같아요. 상속은 똑같아요. 취득세도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죠. 근데 증여를 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었죠? 예, 증여 계약일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다르네요. 하나의 증여인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시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언제인데 상속 개시이지만 문제는 뭐다? 증여다. 증여일 때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데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즉 증여 계약일인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랍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잘 외웁니다. 외우기는 잘 외웁니다. 상속은 상속받은 자산 양도하면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보래.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래?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래. 근데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갑이 취득했습니다. 갑이 취득해서 갑이 양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뭐가 개시가 됐냐?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뭘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 받았나? 봤더니 을이 받았답니다. 을이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을이 증여받았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뭐 했다 여러분? 양도했다 그 얘기죠. 중간에 소유권이 바뀐 거죠? 당초 취득자는 누군데? 갑이지만 갑이 직접 양도를 못하고 갑이 뭐가 개시가 되거나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뭘 받음으로써 증여를 받음으로써 중간에 명의가 어떻게 된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뭘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양도하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뭐라 그 얘기입니다. 증여받은 자산, 갑이 취득했다 을한테 뭐하고?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누가? 을이 병한테 양도했다. 병한테 양도했다 봅시다. 그럼 이때 을이 병한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속이면 갑은 뭐가 되는 거고? 피상속이 되는 거고, 증여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갑은 뭐가 되는 거고? 증여자. 을은 뭐가 되는 거야 증여일 때는? 수증자. 상속일 때는 응? 을이 상속이냐 피상속이냐? 상속인이죠. 갑이 뭐가 되는 거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걸 놓치면 또 이거 희한하게 일이 꼬이는 거야 이제 시험에서는. 증여자를 잡아라, 수증자를 잡아라. 이때 갑을이 증여자인지 수증자인지 모르면 엄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갑이 2년을 보유하다가 자 4억 원일 때에 뭐가 개시가 됐어? 상속. 그리고 을이 상속을 받아서 1년을 보유하다 양도했어. 자 상속 봅시다. 피상속인 갑이 취득해서 몇 년 보유하다가 2년을 보유하다가 뭐가 개시가 돼서 상속 개시. 그때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얼마? 그럼 요 4억 원은 뭐를 말하는 거냐는 얘기죠. 실가요? 실질거래가액이 4억 원은? 실가가 나올 수가 없죠. 왜? 무상거래잖아, 무상. 무슨 돈을 주고 샀어? 아니, 상속이 계실 때 돈 주고 사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당장 거기 한번 가보려니까, 장지에.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속과 증여는 뭐야, 여러분? 무상이니까 무슨 가액이 없어? 실가가 없어. 실질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무슨 과세를 원칙을 한다? 시가 과세를 원칙을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상속과 증여는 무슨 과세 원칙을 한다고요? 시가 과세를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원칙을 한다서 원칙. 적어놔야 돼. 시가 과세 원칙입니다. 그럼 제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그러나 그 예외는 여러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상속과 증여는 무슨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 짜증나, 정말. 여기는 실가고, 여기는 시가고, 정말. 실가가 뭐고, 시가는 뭡니까? 그럼, 아, 나 참나. 그분이 모르겠어, 나는. 시가가 뭐야, 여러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시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위 정 안 되면 시세라고 잡으라고, 시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면 여기는 시가, 여기는 시가.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매매니까 당사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고? 실가. 근데 상속과 증여는 매매가 아니니까 실제 거래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상속이 개시가 됐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불특정, 관련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되는 교환 가격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시세야. 얼마짜리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 4억짜리 상속 받았다 그 얘기죠? 4억짜리 뭘 받았다? 증여 받았다는 얘기야. 4억짜리지. 학계에서 여러분 가격 같이 배우셨죠?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나? 배웠어요? 가치하고 가격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가? 가치는 쉽게 생각해서 뭐야, 여러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죠. 영어로 말하면 value. 드러나 뵀나? value. 가격은 price, 매매. 그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치는 추상적 거래죠. 추상적 가격이야, 가치는. 그죠? 근데 가격은 실지 거래가이죠. 당의 매매로.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항상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시가 가치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얼마짜리 상속을 받았어? 4억짜리 상속을 받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때 뭐가 부과되는가, 여러분? 상속세 부과됐죠. 자, 4억 원짜리 뭘 받았다? 증여 받았다. 그럼 이때 뭐가 부과되는가, 기본적으로? 얼마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가 4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의리에서 뭘 받았거나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아서 보유하다가 몇 년 보유하다가 1년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얼로 하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 또는 뭐 상속 개시일에 양도자가 이때 뭐 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이때 뭐 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의뢰 보유 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고 1년이 되는 거죠. 의뢰 보유 기간은. 이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날로부터 갖고 있는 게 몇 년이다는 얘기야? 1년. 의뢰 명의로 바뀐 게 이 시점이죠, 여러분? 1년 보여요. 그러면 1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때 가액 얼마를 4억 원을 양도가에 대응되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요거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라고. 취득가액. 요때 취득한 걸로 보란 말은 이 가액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책이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1억이 되는 거야, 1억. 이 그림은 반드시 그리거나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그 양도한 자가 양도자가 상속받은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뇌리에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찍어. 뭘 이거 언제 다 그려. 자, 포토타임. 이런 거 찍어, 이런 거. 아, 지난번 노원역 가다가 앞에 여자냐 들이받을 뻔했어. 아니, 가다 보면 그냥 가지 왜 가다 말고 빨뚜서고 또 이렇게 사진 찍냐? 난 정말 젊은 애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가다가, 네? 저는 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초상권 침해됩니다. 그래가 들이받을 뻔했어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가다가 갑자기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가다 말고 이렇게 찍고 별로 사진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참네. 이런 거 찍어놔. 그래서 여러분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동 간에
이런 거 또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다가 이렇게 안에서 밥 나올 때 기다릴 때 이런 거 한번 슥슥 흩어보는 거야, 이런 거. 요즘 젊은 애들은 공무원 강의 가거나 이런 금융 강의 가면 애들을 안 씁니다, 이런 거. 이걸 왜 쓰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필기가 된 것 같으면 그때 사진 찍어. 그리고 그 파일로 저장받고 또 그걸 돌려. 그래서 파일 돌리지 말라고 시켜.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틈틈이 보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여러분 느낌이 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느낌이 와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인데,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예요? 2억. 또 어려워져. 갑이 3억 원이 취득해서 직접 5억 원에 팔면 양도책이 얼마냐고? 2억 원이야. 근데 중간에 살짝 뭘 거쳐가니까? 상속과 징여를 거쳐가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 돼버렸어요?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예,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장기 보유 자산, 부동산이야. 10년 전, 20년 취득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부동산은 자본적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야. 그럼 그만큼 보유 기간 때문에 명목 가치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책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갑이 이게 내가 직접 양도하다 보니까 양도책이 너무 커지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컨설팅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시면 직접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중간에 살짝 뭐를 거쳐갈 수도 있다. 증여를 거쳐갈 수도 있다. 증여 거쳐가니까 양도책 얼마? 1억. 직접 양도하면? 그러면 뭐를?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직접 양도하지 말고 중간에 뭘 거쳐가라고? 상속과 증여 거쳐라고. 근데 문제는 상속이 문제죠.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오래 보여다 양도했다. 남편 명의로 된 상가를 갖고 있다 양도했는데 직접 양도하면은 양도채 커지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 나 뭘 받고 싶어? 상속 받고 싶어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상속을 개시해 준다, 짐을 싼다. 짐을 싸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계속 버티고 있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은 인위적인 조절이 힘들죠. 그러니까 뭘 통하는가? 증여는 뭐죠, 여러분? 계약이니까. 이건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 보유 자산일 때 직접 양도하기보다는 뭐를? 상속과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학원에서 수험생이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좀 점심 때 강의 끝나고 조금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도 요령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깊숙하고 좀 양이 많은 걸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제가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질문해 주신 것이 좋은 거죠. 화장실 가는 놈 붙잡아 놓고 질문하면은, 담배 피려고 하나 했는데 거기서 질문 들어오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화장실 들어가면 붙잡아 놓고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꼬이는 거야. 자기만 생각한다고, 자기만. 그리고 뭐라냐면, 성의 없게 대답해 준대. 내가 성의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물어봐야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는 거 아니야. 막 갖고 와. 뭘 갖고 왔어요? 계약서가 막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걸 쉬는 시간에 막 가는 놈 붙잡아 놓고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못해요.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슨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민법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어.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A다 B다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먼저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질문을 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대답을 원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분이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래, 스키야. 너 밥 먹고 보자. 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갖고 돌아가실 때가 됐대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뭐가 고민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돼요? 상속. 자, 이분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상속을 받은 다음에 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처분한 다음에 현금으로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양도할 거냐? 상속을 받은 다음에 양도할 거냐? 상속을 받기 전에 처분해서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상속세 관점이 있고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한다, 현금으로 상속해준다. 네, 현금으로 상속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론은 왜?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뭐 하는가? 처분하고 그걸 뭘로 주는가? 현금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그러면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 근데 아버님이 뭐 이거 다 연로하셔갖고 돌아가실 됐어. 그러면 이거 10억을 그대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럼 피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뭐 해버린가? 처분해버리는 거죠. 처분해서 상속이 개시됐을 때 피상속의 명의로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는 거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에 처분해서 뭘로 받는 게 좋다? 현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다 피해갈 수 있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그걸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둘까? 안 내버려 둘까?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알고 과세관청도 알아. 아, 상속 개시가 되기 전에 부동산 처분해서 현금으로 주면 된다며. 그러면 다 빠져나간 상속 개시 현재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속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나 채무 부담액이 있으면, 즉,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상속 개시되기 전에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가액이 얼마 이상이 되거나 2억 원 이상이 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상속 개시 전 2년에 처분한 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 되면 그러면 상속 개시는 없겠지만 그 처분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너 그때 상속이 개시가 되기 전 1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거 매각했더라, 처분했더라. 그러면 처분한 돈 10억이 어디가 있는지 뭐 하라는 얘기야? 입증하라는 얘기야. 누구 보고 입증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상속인 보고 입증하라는 얘기야. 누가 처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되죠.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이게 은행에 예금으로 가 있는 건지 뭐로 가 있는 건지 증명을 못하면 그거 현금으로 상속받은 걸로 봐서 상속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가장 악법입니다, 악법. 조세 전문가들은 이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처분은 누가 했어요? 피상속이 처분한 거야. 근데 증명은 누가 하는가? 상속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증명을 못하면 너 상속받은 걸로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죠. 아버지, 그때 우리 상가 10억짜리 그거 어디 갔어, 돈? 물어봐야 된다니까? 저거, 황마담 2억, 김마당 3억.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걸 못하면, 입증을 못하면 그걸 뭘로 받은 걸로 봐서 현금으로 상속받은 걸로 보나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뭐 하면 처분하면 몇 년을 버텨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2년은 버텨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2년. 아버지 2년 채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꼭 주장해야 돼. 가도 되냐? 아, 좀만 더 가면 참으면 되겠구만. 가도 되냐? 아, 좀만 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언제로 알아?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하라고 봐라? 증여받나.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것은 결론. 요 4억 원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가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도책이 얼마 여러분?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부담을 피하는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겠죠. 과세관청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걸 못하게 하겠지. 그래서 일정한, 그러면 여러분, 취득 시기를 이날로 안 하고 이날로 가라 그러면 양도차익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다시 한번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 본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인데 이날로 하지 말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즉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이 가액을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가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거네. 얘가 법을 위반할 때는 얼로 몰아버리면 돼. 시점을 안 잡고 일로 몰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상속 증여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남편한테 증여를 했어. 남편 명의로 상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뭐한테? 처한테 뭐 한 다음에 증여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 명의로? 처의 명의로 양도하면은 처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고 4억 되는 거, 보유기간은 얼마 되는 거 여러분? 1년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뭐 하려고? 줄이려고.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렇게 뭘 거쳐가면? 증여를 거쳐가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라는 얘기야. 또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하라. 그럼 이날을 다시 뭐로 잡으라는 얘기야? 취득 시점. 그럼 취득가가 얼마라는 얘기야? 3억. 그럼 양도차익 다시 얼마 되는 거야? 2억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입문관에서 이 말씀드린 것은 세법의 특징을 말합니다. 납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세부담은 어떻게 하려는 거고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세법은 세부담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고 과세관청은 그러한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피해가는 걸 하게 해 못하게 이게 세법이죠. 다른 법과는 다른 거죠. 세법만큼 스리는 과목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피튀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안 벌어지고 있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하든지 세부담을 뭐 하려고 그러고 줄이려고 그러는 거고 과세관청은 그런 걸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거지. 이게 세법이다는 얘기야. 민법 솔직히 얘기합시다. 들어봐야 안 들어보나 밋밋해. 맨날 누구만 나와 걔 민법은. 이상한 애들만 나온다. 그죠? 제정신이 아닌 애들만 나와. 이상한 애들만 나와 걔들은. 맞잖아.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만취자께 뭐 이런 애들 막 나오잖아. 학계론 들어봐야 하하거려. 공허해. 민법, 공법. 선생은 마음에 드는데 뭐 하는지 몰라. 무슨 법을 하는지 몰라. 중개법. 그냥 구수한 대구 아저씨가 나와서 그냥 기분 좋겠구만 그냥 와갖고 돌려가지고. 공시법 선생 저랑 좀 비슷하고 짤짤짤 나와갖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이 하나 보면 뭐 이름도 헷갈리는 그런 지저분한 법률 하고 있고. 이게 세법입니다. 이게 세법. 그래서 세법은 정말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정말 재밌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기는커녕 나오기 싫다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요 상속과 증여 좀 잘 봐두시고요. 일단 뭐 건축물 이런 거는 좀 여러분 건축법 등 공법을 좀 배우신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배운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매매와 상속 증여는 꼭 좀 잡아두시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겁니다. 310조. 과표죠. 자, 양도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 우리 이제 제일 먼저 뭘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소득세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이게 출발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뭐가 출발점이야?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에요. 안 써도 돼요. 거기 책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를 빼라? 저 그림 보세요. 뭘 빼라? 취득가액 등의 뭘 빼라? 필요경비를 빼라. 그래서 나온 금액, 저 그림이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뭐니 해도. 얘가 나와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도차익은 몇 가지 비교하는가? 두 개. 양도가액과 뭐? 취득가액. 이 그림이죠? 이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동산은 단기 보유가 아니라 자본적 자산이니까 장기 보유하죠.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랍니다. 자, 결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표시하십시오.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소득금액은 뭐에서? 양도차익에서 뭘 차감한 겁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무슨 공제야? 특별한 놈이니까 이제 뭐 요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한 공제가 있으면 이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 바로 뭐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입니다. 이 과세표준 계산 과정이 단순해 복잡해? 복잡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과표 나오면 무조건 뭘 곱해라 했어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어떤 세율을 곱하느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거기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세액공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뭐랬죠, 여러분? 세액감면 그랬는데 비과세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다가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뭘 더해서 여러분? 가산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할세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이냐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양도가액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세액까지는 반드시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 계산 과정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교수님 어렵지 않네요 뭐. 안 어려워요? 그랬더니, 예. 저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외우신다 그랬더니 자기는 주로 앞글자 따서 외운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다 외웠대. 어떻게 한다고요?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이렇게 외우셨어요. 그럼 첫 번째 나온 양이 뭐죠? 그랬더니 김양. 두 번째 양은요? 박양인가?
세 번째 양은 이 양이겠죠. 뭐 환장합니다. 그 어르신 지금 노량진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수험생 중에서 어떤 분은 노량진이 좋은 거 아니냐. 아이고 노량진 가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장타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진짜 인근에서 갈 데가 없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노량진 가서 거기 가면 뭐 7년차, 8년차, 10년차 수두룩합니다. 웬만한 선생 다 꿰차고 있습니다. 10년을 공부했으니 7년 공부했으니 웬만한 선생 거 다 들었겠지 뭐. 내공이 뭐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분 양도수는 기본이 뭐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야. 양도 차익이야. 얘가 나와야 돼, 얘가. 그죠? 이때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여러분, 세법에서는 양도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도소득 그러면 추상적 개념이라면 양도소득 금액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특별공제 대응되는 이제 무슨 공제 차감해라? 기본공제 차감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과세표 나온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해라? 세율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우리 과세사는 이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 이건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 모든 조세의 세액은 과표에다 뭘 곱하는 거야 여러분? 세율.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차장금기만 알면 되는 거죠 뭐. 그럼 게임 끝난 거지 뭘. 무슨 양치양장 양양양양양 외우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구조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요구하는 거죠. 이걸 딱딱하게 차장금기 과세산 그러지 마시고 약간 리듬 타죠. 차장금기 과세산 요 리듬 타주면 되죠 뭐. 그래서 요 양도차익 계산은 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차장금기 과세산이라고 전해라. 뭐 요즘 무조건 전해라 그런다며. 전해라! 어떻게 배운다고? 차장금기 과세산이라고 전해라. 이거 여러분. 일단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나갈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이 계산 과정은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정말.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역시 2015년도에도 시험에 나왔네요. 물론 나올 거라 예상했었던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나왔습니다. 아마 2015년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에는 그걸 대폭 보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고 설마 여기까지 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여기까지 내겠어?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지다. 내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기본서에는 안 나올 걸 예상해서 잡아놓지 않았던 부분을 할 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올해 개정된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정이죠. 기본공제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뭐 별표 칠하면 하나. 세율 지금 실무에서는 이 세율 개정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주식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 지금 대주주의 지분을 넓히는,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과세 범위가 넓어졌어요. 주식을.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 올해 양도하면 10%짜리가 내년에 양도하면 20%짜리가 돼버리는 거야. 대주주가 올해 양도하면 10%인데 내년에 양도하면 몇 프로냐면 20%. 중소기업 등의 대주주가.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인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들 지금 주식 팔고 있는 거야 막 계속.
양도세 내려고 안 내려고? 안 내려고. 10%다 20% 더블로 가는 거죠, 세부담이. 그러면 여러분 대주주들이니까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거 아니야, 주식이. 그럼 10%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억 원에 10%면 얼마 여러분? 10억 원이나 세금이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대주주들 올 말 가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게 지금 코스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내년부터 우리 뭐가 또 과세된다 그랬죠, 여러분? 파생 상품이 과세가 된다 그랬죠. 잠깐 보세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307쪽 잠깐 봐보세요. 과세 대상에 부동산 등 주식 등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생겼죠. 뭐가? 파생 상품이. 내년부터 또 파생 상품도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부동산에도 투자 못해, 주식에도 투자 못해, 은행에 예금해 못해, 못해.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 증식 수단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민들은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이 돈 모으기가 어렵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고금리 때 그래도 우리 뭐 했어요, 여러분? 적금 같은 거 불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적금 불입하고 재용제주 불입하고 정기금 가입하고 뭐 해서 은행에다 예금해놓으면 그래도 그게 뭐가 붙어갖고 이자가 붙어서 3년 5년 고생하면 그래도 목돈이 생겼잖아. 지금 목돈이 없잖아. 원금이야, 그냥 원금. 그럼 어디 가냐? 참,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지네요. 자, 이 계산 과정, 요거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양도 차익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이 있고 기준 시가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뭐죠? 실가입니다. 원칙은. 그리고 기준 시가가 바로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에서 양도 계산하는 방법과 실질 거래가액에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과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 시가에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다 실가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요 정도만 보십시오. 그럼 실질 거래가액은 뭐를 말하냐? 당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 거래한 가액. 거기 써져 있네요, 여러분. 원칙. 밑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걸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실질 거래 가액에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근데 거기 예외가 있죠. 1번.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이때는 이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대. 그러면 그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매감, 환.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감한. 2015년도 대비 강의할 때 제가 이건 엄청 강의했습니다.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적어놔라 그랬어요. 매감 환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준 시가는 사용할 수 없다. 시뻘겋게 적어놔라. 꼭 기억하라. 예, 시험에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제가 얘기한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 시가에 의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대로. 뭘 집어넣어놨어? 기준 시가를 집어넣었어요. 기준 시가. 그러면 예외 1번과 비교할 게 뭐냐면 예외 4번입니다. 1번과 4번 묶으세요. 이걸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4번은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자 보세요. 여기는 뭐야?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가에 밑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어요. 이게 1번과 4번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잘 봐라.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매감환이고 뭐는 없다? 기준시가는 없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4번 추계조사 결정 정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매감환은 물론 뭐까지 있다? 기준시가. 이건 적용 순서면서 종류이다. 꼭 비교하라. 역시 1번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매감, 환기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은 적으세요. 이거는 양도자가 쓰는 방법이다. 양도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추계조사 앞에 적었어요. 이거는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1번은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양도자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4번은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과세관청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과세관청. 그러니까 추계조사 결정 정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극단적인 예외적 방법입니다. 예외적 방법.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책을 뭘로 계산할 때는 실가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무슨 말이 생략되냐면 실가로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가. 이거를 자꾸 놓쳐요. 실질 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실질 거래가액을 뭐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실가로 계산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대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적어놓으세요. 대표적인 증빙서류가 뭐예요, 여러분? 매매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몇 장 있어야 돼요? 응? 아니 어느 시점에 매매계약서, 어느 시점에 매매계약서야 돼? 어느 시점에 매매계약서? 또 뭐가 있어야 돼? 그게 2장이 있어야 된다.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2장은 있어야 되네. 뭐 최소한. 이해하시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양도는 지금 양도하는 거니까 지금 계약서는 있겠죠. 아, 지금 양도하면서 지금 계약서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하시죠? 문제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 취득 당시 계약서가 문제야. 이게 세월이 오래 갔어. 그 취득 당시 계약서 어디다 뒀는지 못 찾는 거야. 우리 주택기 못 찾잖아. 뭘 찾으려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내가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 썼어. 근데 그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해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세무서에서 야, 너 3억 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고 5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거 계약서 갖고 와봐 그러는 거죠. 근데 뭐는 있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럼 양도자가 분명히 내가 얼마 주고 산 건 안 돼. 3억 주고 산 건데 이걸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계약서가 없으면 실가로 계산해야 못해?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1번 양도자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취득 당시 계약서가 분실, 멸실, 소멸로 인해서 입증을 못한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 첫 번째 무슨 방법? 매매 사례가. 이게 적용 순서예요 여러분. 종류에서 적용 순서를 적어놔. 적용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뭐부터 적용하라? 매매. 여기 뭐야 여러분? 사례가액이야. 사례가액.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감정평가 들어갔나? 3방식 6방법 배우셨어요? 이거 한 것도 있네. 세법은 몰라도 학교는 안 해. 봅시다. 얼마나 하나? 뭔 방식? 3방식 뭐? 6방법이라며? 그럼 3방식은 뭐예요? 그 3방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저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 뭐가 해서? 매매가액에서 매도가격이라고 할까, 그냥? 뭘 뺀 거야, 여러분? 취득가격.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수익이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몇 방식이야, 여러분? 3방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세요? 3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게 우리가 이거잖아, 여러분. 물건을 내가 사서 얼마 팔아서 수익이 나온 거죠? 요 세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만 부동산 시장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는가?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 그렇죠? 여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매매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단 말이야. 임대 시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매매 가격도 있지만 무슨 가격도 있단 말이야. 임대 가격도. 그러니까 가격을 몇 개로 구분하는 거야? 두 개. 그래서 매매와 뭐와 임대.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여러분?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방식 6방법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자, 그러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 당시 계약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서 요 취득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때 양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우리 이걸 어떻게 외운가? 매감환.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얘기하려다가 아직 안 하셨다니까.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은 학교에서 말하는 사례가액입니다. 사례가액. 동일한 이 매도하고자 하는 동일한 또는 유사성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보는 거죠. 근데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럼 뭐야? 두 번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죠. 근데 감정도 받은 게 없다. 그럼 뭐다, 여러분? 환산가액. 뭘로 환산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시가는 환산가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는 매감환. 그러나 직접 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누가 조사할 때는 세무서장이 사용할 때는 세무서장 조사할 때는 이때는 뭐야? 추계조사 결정 경정법이라고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매감환기다. 그런데 다행히 2015년대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이제 얘는 못 나와 2010년대. 그러면 올해는 어디 쪽을 잘 봐야 되느냐? 역시 실가를 잘 보셔야죠. 실가는 3가지로 구분하네요. 실지 취득가액. 당연히 실지 양도가액이 있고, 실지 양도가에서 뭘 빼는 거죠, 여러분? 밑줄. 실지 필요 경비. 요거를 다 뭘로 계산하라는 얘기, 여러분? 실가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요거를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가. 그럼 양도가는 뭐가 되는 거고?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뭐가 되는 거고?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실지 양도가액은 지금 파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빼라고, 여러분? 실지 취득가야.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뭐와 자본적 지출액과 뭐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양도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실지 필요 경비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뭐 실지 취득가액,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양도비.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3가지 시점으로만 구분한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 경비는 몇 가지 구분한다고요? 3가지. 실지 취득가액,
자본주의 추출액 뭐 양도비로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남은 신고납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